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스펜서와 모니크 탭의 잔혹한 살인 사건을 지켜보고 계셨다면 수사나 증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영장 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국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니크의 전 남편인 마이클 맥키가 이 잔혹한 이중살인 사건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잠깐만요.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 저희가 로앤크라임에서 여러분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모든 충격적인 반전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건에 집착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여러분이 상황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로앤크라임 플러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공간입니다. 광고 없는 수천 시간 앱스토어와 독점 사건 파일로 증거를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세부 사항을 분석하며 평결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위해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와 여러분 모두의 공간입니다. 자, 앱을 다운로드하고 기능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 lawandcrimeplus.com에서 한 달 399, 1년 4,099 특별가로 이용하세요. 태폐살인 사건에서 우리가 가졌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정확히 어떤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스펜서 테페, 37세의 치과 의사와 그의 아내, 39세의 모니크 테페 두 자녀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잔혹한 범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12월 30일 오하이오에 있는 자택에서 냉혹하게 총에 맞아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와인랜드 파크 노스 4번가 1400블락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오전 3시 52분에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스펜서는 7번, 모니크는 9번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무려 한 탄창 분량의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부부의 어린 두 자녀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총격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인 오전 10시 11분에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은 신고 전화가 들어온 후에 알려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 집 안에 시신을 봤다는 신고 전화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모니크의 전 남편이자 39세 혈관 외과 의사인 마이클 맥키임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거의 10년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혐의도 알고 있습니다. 당국은 맥키가 사건 현장에서 차로 7시간 거리인 일리노이주 락버드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오하이오에 있는 테페 집까지 직접 운전해 와서 그들을 가까이에서 총으로 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심지어 소음기나 소음 억제 장치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월 10일 락버드에서 체포되었으며 가중살인과 가중주거침입 혐의로 4건의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에서 실제 증거, 즉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 공개된 영장 서류가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변호인 측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마이클 맥키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위해 오하이오 주 검사이자 전 법무차관, 그리고 쇼의 친구인 마크 위버를 모시겠습니다. 마크, 오랜만에 뵙네요. 이 세부 사항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수색 영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하이오 주 법에 따르면 수색 영장은 90일 후에 공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거죠. 콜럼버스 디스패치에 따르면 테페 가족이 발견된 후 경찰은 수색 영장에 서명받기 위해 판사를 찾아가야 했고 그 일이 오전 11시 36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신 발견 직후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가요? 왜 꼭 영장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범죄 발생과 누구의 시신만 말하면 안 되나요? 바로 증거를 수집하면 되지 않나요? 범죄 현장이 확보되고 특별히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론 범인을 찾는 건 일종의 긴급 상황이긴 하지만요. 많은 검사들은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수색영장이 필요했습니다. 수색영장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판사로부터 받은 수색영장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현장을 확보하고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때로는 첫 번째 영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함되어야 했던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수색 영장을 받으러 다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가서 오하이오 주법상 수색 영장은 90일 후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맞나요? 그리고 왜 그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재판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검사들에게 문제가 되나요? 네, 원래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 전부터 너무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대중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변호인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뛰어난 변호사 다이앤 메나시를 압니다. 그녀가 맡은 사건이 불리하므로 의뢰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재판 장소 변경 요청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대중이 더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각종 재판 전 언론 보도와 관련된 신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 전략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먼저 이 진술서의 세부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색 영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이 제출한 이 진술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 진술서는 우리가 증거를 찾으려면 영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에는 수사관들이 29개의 증거물을 수집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께 포장된 물품들, 잠재적인 혈흔이나 DNA 증거의 여러 면봉, 그리고 15세트의 지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00장 넘는 사진이 촬영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크,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해 봅시다. 그들은 어디에서 혈흔, DNA, 지문을 채취한 걸까요? 분명히 집 안에 특정 관련 장소에서 채취했어야 했겠죠. 네, 맞아요. 목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집의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있던 곳에서는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덜 중요하며 우리는 시신이 발견됐거나 침입이 의심되는 곳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이라면 어디에나 DNA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터치 DNA 분석 기술을 갖추게 되면서 모든 집에는 온갖 곳에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접촉 DNA 흔적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피는 확실히 다릅니다. 대부분은 집에 피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 조사관들은 특히 이런 끔찍한 사건에서는 과하게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수집해야 할 것들을 과하게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종류의 검사를 하나요? 이게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복잡해지나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종류의 증거에 대해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DNA 분석가들은 우선 거의 즉시 이게 남성의 DNA인지 여성의 DNA인지 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DNA 샘플이 있다면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쇼처럼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이 필요하고 저도 최근 아동 강간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한 가지 단서는 DNA가 남성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지만 그 남성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샘플의 질과 얼마나 많은 샘플이 채취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집에서 미스터 맥기의 지문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또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가 예전에 그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죠. 아마 12월 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의 지문이 발견된다면 그에게는 그걸로 끝인 건가요? 그건 분명히 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예전에 그 집에 갔었다고 해도 집의 사적인 공간에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의 지문이 시신 근처나 침실 중 한 곳에서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겁니다. 보통은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거래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고 혐의를 줄이거나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재판에서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를 보면 단 한 가지 증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400장의 사진이 필요할까요? 400장의 사진은 무엇을 찍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검찰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수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범죄 현장 기술자마다 이것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시신 근처에 경찰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위에서 찍기도 하죠. 손잡이가 있는 쪽에서 찍고 반대쪽에서도 찍고 컵이 놓여 있는 위치에서도 찍습니다. 그러니까 컵 하나를 촬영하는 데만 4장의 사진을 찍는 거죠. 재판에서 어떤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왜 컵의 이 각도에서 사진을 안 찍었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고 말이죠.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의심의 씨앗을 뿌리면 배심원들은 의심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 조사관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나중에 일부러 사진을 안 찍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철저하게 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들이 물건이 함께 포장됐다고 할 때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그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물건이 든 상자나 클립으로 묶인 종이 뭉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 살인범이 함께 포장된 무언가와 상호작용했다면 배심원들은 그게 원래부터 함께 포장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살인범이 그렇게 만든 건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이 물건들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곳에 있었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진과 이미지가 많을수록 검사로서 저는 그중 어떤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제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한 장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WBNS에 따르면 영장에는 당국이 총기, 탄피, 그리고 주택 보안 카메라 영상을 찾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모두 가정용 보안 영상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인종 카메라든 집 밖에 설치한 카메라든 어떤 경우에는 집 안에 설치한 카메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범죄 당일뿐 아니라 범죄 전 며칠 동안 누가 집을 살피거나 침입 방법을 찾으려 집 주변을 돌아다녔는지 확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발견하고 있는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맥히유미자의 집과 범죄가 발생한 집 모두에서 총기나 탄피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 영장에는 더 많은 정보가 없는 걸까요? 제가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나 세부 사항이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그에 대한 모든 증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많은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왜 이 수사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진술서에 없는 걸까요? 우리가 보기로는 실제 진술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경찰은 판사가 영장에 서명하기 전에 수색영장 진술서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원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게 됩니다. 또한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일부 판사들은 많은 정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많은 검증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서명해버립니다. 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아서 비판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경찰관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범죄마다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콜롬비아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검사들이 미스터 맥기의 변호사인 다이앤 미나 씨에게 보낸 모든 자료라고 합니다. 당신도 전에 그녀를 언급하셨죠? 저희도 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전 사이드바에서 다이앤 미나 씨가 이 사건에 합류한 것과 그녀의 경력, 변호 전략, 주목받는 형사사건 승소 기록을 다뤘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에피소드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것이 그녀에게 전달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와 일리노이에서 발부된 수색 영장들과 총기 전문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비교 이미지와 증거 이미지, 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포함한 4,000개 이상의 미디어 자료, 범죄 현장 도면과 스캔, 그리고 키가 근무했던 락포드 병원에서의 감시 관련 영상, 250개 이상의 비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중은 현재로서는 이 모든 증거를 볼 수 없지만 저는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크, 수색 영장에 대해서요. 다이앤 미나 씨가 그 영장들을 검토해서 결함이 있는지, 범위를 벗어나는지, 허위 정보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건가요? 변호인이 수색 영장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성공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글쎄요. 특히 증거가 많을 때는 재판 전 신청서가 많이 제출될 겁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절차상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판사에게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어딘가에서 편법을 썼거나 규칙을 어겼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최근 알렉 볼두인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알렉 볼두인이 그 여성을 총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하지만 그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그가 유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서 판사가 기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강력한 그런 사건들에서는 변호사들이 재판 전 신청 절차에서 검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변호인에게 제공된 증거의 양에 대해 말씀하셨죠. 냉소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건초 더미를 줄 테니 바늘을 찾아봐라 라는 전략이라고 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 나는 브레디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인 브레디 대 메릴랜드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걸 줄 거야. 우리는 카드를 다 공개하고 정정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 시간의 인력이 이 증거를 검토하고 변호를 준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저는 총기 전문가 보고서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해로는 그러니까 당국이 일리노이주에 있는 맥키의 집에서 태페 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믿는 무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비 탄도 검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살인 흉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 거죠. 그 검사는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서장 일레인 브라이언트에 따르면 그들은 NIBIN, 즉 국가통합탄도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탄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보고서엔 뭐가 적혀 있나요? 예비 검사는 뭔가요? 많은 탄환, 즉 우리가 총알 안에 들어있는 납조각을 말하는데 많은 탄환과 탄피는 그 총을 통과할 때마다 고유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들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총알에 일련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총의 종류에 따라 총알이 총열을 통과할 때 그 총열 내부에 고유한 금속 특성에 의해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찰리 커크 사건에서처럼 총알이 소총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관련된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총을 겨누고 있던 용의자에게 동시에 총을 쏴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총알들을 분석하기 위해 가져갔을 때 이 경우에는 모두 글록권 총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우리에게 이 총들의 특성상 어떤 총이 어떤 총알을 발사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직접 유치시킬 수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총열 내부의 특성과 총이 총알을 배출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이 오직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살인 무기나 누가 발사했는지 혹은 실제 무기가 맞는지에 대해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게 사건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하면 그건 그냥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맥키가 근무했던 락버드 병원에서 나온 감시 관련 영상 파일 250개가 다이앤 미나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다른 증거들 그리고 그 휴대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 찾는 걸까요? 왜 그가 일했던 곳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피고인이 범행 전 며칠, 몇 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등 일종의 패턴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변했는지도 확인하려고 하죠. 또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유명하게도 O.J. 심슨 사건, 즉 민사소송에서 그가 살인을 저지를 때 신었던 신발이 몇 년 전 자선행사에서 찍힌 그의 사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신발은 흔히 팔리지 않는 아주 독특한 신발이었죠.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또는 몇 년 전 자선행사에서 찍힌 그의 사진을 통해 민사소송 측 조사관들은 그 신발이 살인 당일 밤 범인이 신었던 신발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은 패턴, 시간, 옷차림, 그리고 그가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물건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방어 측이든 검찰 측이든 무엇이 단서가 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 디스패치는 맥키의 휴대전화가 17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고 혹은 17시간 동안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락버드로 돌아오자 다시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터가 매기가 태페집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12월 6일에는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이때는 부부가 도시를 떠나 있던 때였습니다. NBC는 그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보안 영상이 있었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마크,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변호인단에게 가장 골치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가 동쪽으로 3개주나 떨어진 전 부인의 집에 있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좋지 않은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저희도 불법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그 행동이 당신이 여전히 전 부인과 그녀의 새 남편에게 위험한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다면 휴대전화가 위치를 추적한다는 걸 모두 압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적당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든 휴대전화를 꺼버릴 겁니다.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를 뺄 거예요. 그들은 휴대전화가 기지국에 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준비했다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충동적 범죄는 우연히 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일리노이에 살고 있고 전 부인이 오하이오에 있다면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는 시간만 해도 법에서 말하는 사전 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범죄자는 사전 계획의 일환으로 어떻게 발각되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신호가 나오지 않는 특수 가방에 넣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브그가 살인 사건의 중요한 시점에 휴대전화를 껐다고 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적어도 그는 뭔가, 글쎄요,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는 학교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가 그 지역을 운전해서 다닐 수도 있었겠죠. 휴대전화 데이터나 감시 영상을 통해 매기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이앤 미나 씨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문제 삼는 게 효과 있었나요? 이건 휴대전화 데이터도 문제 있어서 믿기 어렵고 감시 영상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그런 게 통할까요? 보통 증거배제 신청으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배제 심리에서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더 일반적으로는 그들은 그 근거 또는 진위 여부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판사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님, 이 증거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바로 변호인 측이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든 적절한 근거가 없다고 하거나 제대로 인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증거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할 겁니다. 사전 심리에서 모션 인 리미네, 즉 증거 제한 신청을 하거나 재판 중에 증거를 수집한 사람을 증인석에 세울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과 그 휴대전화 정보 수집 과정에 대한 신빙성 공격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중요한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당국은 살인 사건 전 태페집 근처에서 한 차량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살인 사건 후 그곳을 떠났지만 최소 한 번 이상 그 지역에서 카메라에 찍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매기와 락포드까지 추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매기가 이 은색 SUV에 최소 2개의 번호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는 도난당한 오하이오 번호판과 애리조나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차량에는 애리조나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급하게 제거된 흔적이 있었다는 증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크, 첫째, 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쓰일 수 있을까요? 둘째, 이것이 변호인에게 얼마나 문제일까요? 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를 포함한 49개 주에는 플롯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번호판을 추적하고 경찰이 도난 차량이나 지명 수배자, 심지어 정지된 번호판까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 우리가 도로를 운전할 때 이 카메라들은 우리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실제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인식해서 미집행 영장 정보와 대조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정보는 거기서 나온 것일 겁니다. 근처 주택의 보안 카메라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롯 카메라는 콜럼버스 같은 대도시 주변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지나갈 때 여러 번 그 카메라에 찍히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똑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피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번호판을 훔치는 건 아주 뻔한 방법이죠. 우리 중 번호판을 따로 도난 방지에 처리해두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번호판을 떼려면 드라이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에 붙어있는 어느 카운티에서 온 것인지 표시하는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에서는 모든 번호판에 어느 카운티에서 온 것인지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도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 이 사건에 모르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살인 사건들이 오전 3시 52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당국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죠? 일부는 그렇겠지만 부검의나 법의학 전문의가 정확한 시간을 알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집안에 있던 다른 장치들, 전자기기나 그 외의 것들이 그 시간을 알려줄 수도 있죠. 확실히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알죠. 예를 들어 제 스마트워치는 제 심박수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제가 건강한지 아닌지도요. 그래서 이것은 15년 전만 해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증거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착용하는 시계나 다른 기기를 통해 그 사람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네,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게 재판의 목적이죠. 동기가 명확하게 제시된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동기가 반드시 입증되거나 보여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혐의의 필수 요소가 아니죠. 하지만 동기가 있으면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배심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기된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 MBC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술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당국에 맥기가 모니카를 위협했다고 말했어요. 맥기가 언제든지 그녀를 죽일 수 있다고 했고 그녀를 찾아내서 바로 옆집을 사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또한 그녀는 언제까지나 자신의 아내일 거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모니크가 이 사실을 증인에게 말했다고 해요. 전해들은 말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크, 확실히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전해들은 말에 해당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증거가 도움이 될 만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누군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이하게 만드는 이유죠. 오랜 세월 이혼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배심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해 들은 말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기 입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배심원들은 특히 중대한 처벌이 걸린 사건에서 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어떤 이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배심원들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저 사람이 했을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들어오면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강력한 동기 증거가 됩니다. 이제 전문 증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문 증거란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을 그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을 증인석에 세운다고 해봅시다. 존이 태페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면 이는 전문 증거입니다. 즉,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존이 나와서 아니요, 피고인이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전문 법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한 말은 비록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다면 그것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이 말을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과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린 아직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어요. 총격 사건 3달 전 맥키가 의료 과실로 피소돼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포 매거진에 따르면 모니카의 친구는 그녀가 그 남자 없이는 못 산다며 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새 결혼 생활에서 잘 지내는 걸 보면서 그게 그의 연약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건 누군가의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맥기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혹은 맥기의 삶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들이 이번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판사들이 고려해야 하는 증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르면 증명력보다 편견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편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배심원들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의미입니다. 증명력이 있다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범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예외입니다. 판사님, 저건 증명력보다 편견 유발 효과가 더 큽니다.
저건 배심원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저건 이 사건의 구성 요소를 입증하는데 증명력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배심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 문제에 대해 판사에게 판단을 구하지 않으면 놀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제기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증거가 사전 심리에서 제출된다면 다이앤 메나셰와 그녀의 팀은 그 증언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재판 중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공개 진행 상황 회의는 4월 13일에 열릴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신청이나 심리의 일정을 정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공개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기는 힘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매우 주목받는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지역 사회와 친구들,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NBC는 태페 씨의 친척들이 이 부부가 아름답고 강하며 매우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고 가족들은 비통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용하면 어떤 결과도 이 상실을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은 이 비극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스펜스와 모니카가 사랑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며 그들을 기를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마크 위버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NB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 금, 동부 기준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